여기 지금 창업대학원 분들이시죠? 예. 그러면 9기도 계시고 10기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9기가 어느 분이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10기세요? 아, 9기시고. 아, 예. 제가 요즘 이렇게 같이 인사를 뭐 좀 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낯섭니다. 그래서 뭐 양해해 주시고, 평소에 제가 좀 인사를 못 드린 가지고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허 관련해가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어, 아니면 공대 쪽에 계셨던 분들? 전부 경영 쪽이나 이런 문과 쪽에 일을 하셨나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단은 눈높이를 제가 좀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한 번이라도 내보신 분. 예, 실패. 실패. 어떤 계기로 특허를 내게 되셨습니까? 홍보상제 예, 여기, 하다가 예, 예, 하다가 예, 이제 그럼 내보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 이제 사내에서 특허 제안을 했었고 그게 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예, 예, 그 운영에서 다르게 돼서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예, 예. 18년 전에 했다가 이제 등록은 되셨고, 아니요, 등록이 안 됐습니다. 등록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써서 직접 써서. 맞습니다. 또 특허, 또 다른 분, 특허 내보신 분 계세요? 특허 내보신 분. 예. 특허를 내보고 싶으신 분. 예. 지금 어떤 일로 특허를 한번 내보고 싶으세요? 예. 예. 경험 삼아. 예. 예, 이제 조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특허를 낸다는 게, 아까 우리 원우분께서 그 특허를 내다가, 예, 들어오십시오. 예, 특허를 내보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거절이 됐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절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거절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특허를 드롭하는 게 아니고요. 특허를 거절을 당해야만이 원래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지금은 우리가 특허를 내면은 거절을 당하면 안 되는갑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강의가 마칠 때쯤 되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변리사 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거절을 당했을 때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하면은 좀 밥그릇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데서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밑바닥을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변리사분들이 보면 조금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지금 현재 그 해피세어링이라 해가지고 지식 나눔 협동조합을 앞으로 만들 건데 거기에 이제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여기 그 10기에 정하진 대표가 저와 같이 공동 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해피세어링이라는 데는 지식 제조업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프레임, 생각의 틀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지식 전략이란, 특허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특허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특허에 대해서 보면 잣대가 생기니까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 프레임은 제 기준에서 만들어드린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와 시켜서 제가 100% 맞다는 게 아니고 적게 한 80% 맞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거와 시키고 한 80%내 거와 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특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계세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피세어링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식을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프로세싱화를 시켜가지고 결과물이 어떤 강의의 형태로 나가든지 아니면 책이 됐든지 아니면 남 앞에서 스피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지만 핵심은 마음의 생각, 프레임을 저희들은 만들어내는 게 저희 해피세어링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해피세어링을 하게 된 이유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이제 대우전자에 제가 대우전자에 94년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름에 김일성 그 주석이 그 심장병으로 죽고 그런 게 다 기억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입으로 이제 대우전자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에 거기 16층에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TV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개발했던 게 개벽 TV.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있고 우퍼 있어가지고 막 바바바방 하면 이렇게 막 촛불이 쫙 꺼지는 거 있죠. 그거 다 뻥입니다. 거기에 탱커 박사들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석사 과정에 있었는데요. 일반 대학원을 제가 다녔습니다. 일반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정말 그 전부 박사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석사 과정이 있었고 그때 제가 굉장히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이 돼야지 그 다음에 기회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24주간을 휴가를 그냥 24일을 휴가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신입사원이 연차 월차 다 하면. 근데 대학원이 보통 일주일에 9학점 듣잖아요. 그럼 몰아가지고 들으면 9학점 듣겠더라고요. 하루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원을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사가 봐서는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24 우리 학기가 52주인데 방학 빼고 하면은 정확하게 24주간 대학 교육이 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석사를 3년 만에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공부하고요 직장 다니는 거하고는 병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 PC 통신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에 도서관에 전자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어느 대학의 도서관을 가 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자료 서칭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94년 디디디디 해가지고 전자 모뎀으로 해가지고 통신해가 그때 정말 궁하면 통한다고 그 당시에 그 노트북 있죠. 대우 노트북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게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대우 센터, 지하의 서점에 도서관이 아니고 책방을 이용했습니다. 그 책방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매일 그 도서관 가듯이 거기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을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장모님이 지금의 장모님이 책방 주인이죠. 저를 잘 봐가지고 그래서 서점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센터에 서점 딸 그 한가람 서적이라고 거기 이제 그 밑에 서점 딸하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94년부터 요 2000년 사이에 대우전자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원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PC 통신을 통해서 정보 검색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뭘 했냐면 또 사물놀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물놀이까지 5가지를 하는데요. 정말 그 와중에 특허를 또 1000건을 냈어요. 1050건을. 이게 원래 그 당시에 제가 이게요. 만약에 제가 대학원을 안 다녔었고 책을 읽을 필요성이 없었고 또 제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1년만 회사를 다니자 생각하고 저는 그냥 대학원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94년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를 가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복사하는 것부터 청사진 뜨는 거, 오토캐드, 프로 엔지니어 3D, 그때 저는 3D였어요. 프로 엔지니어 3D로 설계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프로 엔지니어를 그 당시에 처음 했다니까요. 컴퓨터가 서버가 있죠. 미니 워크스테이션 8천만 원짜리에 그 당시에 8천만 원에 소프트웨어가 2,500만 원짜리예요. 그 당시에 제 월급이 초봉이 50만 원인데 제 책상에 1억짜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리눅스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유닉스 시스템 해놨는데 저는 그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내가 이걸 부서뜨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생각하고 겁 없이 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특허를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을 3시간만 잤고
그러면서 없는, 그 시간이 없는 와중에 오히려 더 퍼포먼스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놀아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공부를 또 취직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가 됐던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인덕대학교에서 운이 좋게 이제 겸임 교수로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기계공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도 헷갈립니다.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 경영학을 말하려고 보니까 기계공학, 기계 요소 설계도 강의하고 있고 기계 요소가 그 요소 설계 있잖아요. 공식 써가지고 막 요소 설계하는 거 그거 하면서 또 다른 반에서는 그 기술 경영 MOT를 또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거, 굉장히 또 경영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로봇 회사도 하고 있는데요. 로봇 회사는 제가 2003년부터 이 아톰 로봇 앤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제가 마칠 때쯤 그 2010년 나올 때에는 코스닥 상장 전에까지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10명 되는데 정말 매출 하나도 없고 6개월 동안 매출 하나도 없고요. 뭘로 먹고 사냐면 국가과제. 그래서 국가과제 1년에 한 5억에서 10억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간 이유가 여기가 사실은 친척 회사입니다. 친척 회사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좀 필요했는지 저를 이제 오래 가가지고 태클을 제가 또 많이 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척 회사에 가니까 그냥 다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과제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본의 아니게 그때부터 사업 타당성 분석 전혀 접해보지도 않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그때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점에 가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책은 다 사왔어요. 한 100권을 사와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창업대학원에 오니까 제가 날아가죠. 정말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라는 분야에서 기술 사업화 분야는 2003년부터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휴브로봇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실무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 8년 반 정도를 국가과제 R&D 출연 자금 쪽으로 하다가 다시 창업대학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쪽을 했죠. 그 예비기술 창업자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도 받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7기에서는 3명이 35명 중에 3명이 그 맞춤형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창, 예비기술 창업자 그걸 받았는데 마지막에 마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파트너로 했는데 한 사람이 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안 됐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또 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자격 기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중간에 중도 탈락이 됐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하다 보니까 7기에서는 정책 자금 쪽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지원 자금도 받아보고 정부 출연 자금도 받아보고 그것도 10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걸 해왔다 보니까 완전 실전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예전엔 어뢰에 있다가 지금 갑으로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제 심사위원으로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대전에 내려가는데 이제 저는 로봇 분야가 전문이다 보니까 그 로봇 관련 과제를 보통 한 기업이 하면은 한 15억씩 받는 그래서 매출 한 100억 이상 되고 그런 과제를 제가 심사를 좀 하고 다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특허도 제가 하고 뭐 다 하죠. 그래서 기술 제품 개발 뭐 이쪽도 제가 대우전자에 있으면서 TV를 한 번 제가 만들면 한 10만 개 정도씩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양산도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한 8년 반을 양산하기 위해서 구미 대우전자에 맨날 내려가가지고 한 일주일씩 있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장 라인에 누님들이 이렇게 쫙 한 50명 있으면 저는 내려갈 때 항상 사탕 봉지를 이만큼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다 이렇게 하나씩 드리면서 내가 오늘 설계한 게 흐를 때 보면 조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좀 잘 봐주시라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저는 이제 라인에 이제 제품을 이렇게 싹 흘리면은 그 TV가 저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덩치 큰 것만 줘요. 한 40인치 막 이런 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이게 40kg씩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이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양산 그래서 완전히 그 대우전자에서는 가전제품 양산부터
지금은 스페셜 로봇까지 이렇게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2010년도에 제가 이제 2010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나왔는데 그 나오게 된 이유가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마음이 붕 떴어요.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그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그 특허 개물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30만 불 플러스 알파 연봉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을 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냈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검색을 해봤겠죠. 특허를 제일 많이 낸 사람 대한민국에 누군가 보니까 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컨택이 돼가지고 헤드쿼터 대한민국에 만들 때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게 완전 매국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데 상대가 특허 피 받아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하고 사실은 이 창업대학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조업을 로봇을 해왔으니까 그걸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출판. 그래서 제가 책을 공동으로 한 3권을 냈거든요. 창업대학원 원우들과 같이 내가지고 이걸 내놓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그 원우들 중에서 프로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당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온 이유가 이상하게 기계공학 하신 분이 어떻게 프랜차이즈 책을 냈냐 한번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런데 제 앞에하고 뒤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저만 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불려다니다 보니까 제가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컨설팅이 또 들어와요. 강의를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명함 좀 이제 좀 이따 전화 와요. 기술도 아시고 경영도 아는데 우리 회사 와서 한번 컨설팅 해줄 수 없냐? 돈은 달라는 데도 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컨설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건 좀 모양새가 안 좋은데 제가 멋지게 강의하고 왔으니까 저를 교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대우받으면서 갔더니 뭐 회사에서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막 기념품 이만큼 주고 뭐 볼펜부터 뭐 하여튼 타월부터 있는 거 있죠. 경품이란 경품 다죠. 그러면 그런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거는 제가 지식 제조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조업 플러스 지식.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좀 퓨전하게 가는데 업종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업종이 지식 제조업이라는 업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비치카드 뒤쪽에 여기 남부 터미널역이 있고요. 여기 그 보험 평가원 있고 요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김치찌개인가요? 돼지 김치찌개 그 집 바로 그 뒤쪽입니다. 음식점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고 이제 뭐 제가 이야기는 다 했지만은 여기 이제 중에 가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가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 특허 출원 500건 했다. 이게 가짜겠죠? 뭐 이야기 다 했고 10년 동안 제가 로봇을 250건 개발했습니다. 한 달에 한 건. 완전히 그 ODM이라는 회사인데 Order Base 뭘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Order Developing Manufacturing 그죠? ODM. 그래서 Order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로봇이 달라요. 그런 걸 제가 했었고 최근에 했던 거는 4대강 로봇.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그 4대강 로봇을 제가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책 3권까지 한번 내봤고요.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창업대학원 들어와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사업계획서를 전국 뭐 이렇게 창업대학원에서 전국 뭐 국책창업대학원에서 하는 그 경진대회가 2등도 해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돈도 좀 해가지고 그때 제가 창업대학원 왔을 때는 저는 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저한테 좋은 감사한 거죠. 예,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특허를 1050건을 제가 출원했고 등록까지 다 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이게 A4로 해가지고 이게 예. 제가 오늘 사은품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7000페이지입니다. 7000페이지인데 이거를 제가 특허 출원할 때 원본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회사에서
대우전자에 있을 때 라이팅을 하면 이게 한 장에 6페이지짜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특허, 출원, 필요성부터 해요. 뭐 이렇게 쭉 해요. 이거를 제가 특허를 한번 내면 처음에 특허를 낼 때 한 번 낼 때까지가 처음 낼 때까지 1년 걸렸어요. 거기에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어린애들 언어 배울 때 처음에는 계속 채워넣다가 어느 순간에 넘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한 건 내다가 몇 건 내다가 그러다가 10건씩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판에 30건씩 냈어요. 30건. 그러니까 이 특허 변리사 사무실에서는 제가 VIP였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제가 30건 내면 그 회사가 먹고 살아요. 한 달치를. 한 건에 그 당시에 원래는 한 건에 만들어졌는데 100만 원인데 이제 대기업 B2B를 하다 보니까 30만 원 해줬어요. 근데 30건이니까 한 900만 원 되잖아요. 그 당시 900만 원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특허 변리사 사무실에 이제 제가 그분들이 왔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를 이제 하루 시간 언제 되십니까? 오면 이제 제가 몇 건 준비됐습니까? 한 30건 돼 있는데 하면은 와가지고 이제 또 한 달에 한 30건씩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밥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특허 변리사 공부를 아예 하시죠. 이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허 변리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를 붙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를 공부한 거예요? 제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또 뭐 있죠? 변리사 공부하면서 3년 동안 미쳤죠. 그러면서 이거 뭐 또 사물놀이 했죠. 사물놀이 제가 잘하거든요. 이거 장구 잘해요. 이거 장구 잘해요. 그래가지고 김덕수 사물놀이 패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할 거 다 했죠. 그러면서 카이로프랙틱을 또 했어. 그래서 제가 한 8개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게 제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 특허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250건 개발한 것 중에 뭐 산업용 로봇 중에는 삼성전자에 그 탕정 같은데 반도체 검사 장비부터 해가 LCD 검사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휴보 로봇, 카이스트 휴보 로봇 여기 제가 팔을 담당해서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앱으로 해가지고 말하는 노래하는 로봇 그걸 제가 했는데 이게 그때 기억나는 게 2007년인가 정통부 장관이 이렇게 코엑스에 왔는데 그때 이제 오프닝을 하는데 자 노래를 부릅니다 한데 애가 이게 이러던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부르고 싶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세로피라 해가지고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거기 그 과천 과학관인가요? 거기 로봇관이 있어요. 그 뒤에 바람 잡고 막 이러는 로봇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만들었던 로봇입니다. 거기 있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로봇을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 제가 또 연구원으로 국가기관에 적을 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그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자격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그 동시에 그러니까 회사에 있으면서 어떤 과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1년 정도는 또 국가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또 있었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3년 동안 로봇 했는 거는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 액세서리도 있어요. 이런 건 뭐냐 3D 프린트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보면 여자들 보면 이렇게 치안 방지용 있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자기 스마트폰이나 주위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날아가 가지고 콜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부터 여기 뭐냐 익투스라 해가지고 물고기 로봇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부터 해가 광학 장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연세대 고려대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그 모바일 로봇에 사람들 앉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납품을 했었고 이거 이제 우리가 창업대학 와가지고 제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책을 3권 냈고 이게 전부 시중에 유통되는 거고 제가 영풍문고 우리 동네 그 축전에 영풍문고 가니까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모서리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실제로 제가 책이 썼던 게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는데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상 내역을 보면 제가 이제 이런 표창장을 5개를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뭘 쓰면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쓰니까 이게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지금 로봇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벤처기업 확인.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고 법인 사업자 두 개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메인으로 하면서 이런 벤처기업 확인도 받고요. 그 다음에 IS도 하고. 그래서 저는 법인은 이거 없어요. 개인으로 해서 국가에다가 로봇 납품도 하고 모든 걸 다요. 그래서 꼭 법인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해도 뭐 할 거 다 해요. 그 룰이 꼭 법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특허 전략, 특허를 이용한 기술 사업화인데 저는 이제 그 특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 특허가 제너레이션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 특허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구사했을 때 이 특허가 제대로 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는 특허를 만드는 거, 이거를 어떻게 무기로서 잘 활용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특허와 창업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인텔렉추얼 벤처스라는 회사에 이제 어플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크루팅을 당했죠. 그때가 2010년 2월 달인가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중소기업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전화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 홍콩에 헤드쿼터가 있는데 리크루팅 회사가 또 홍콩에 있더라고. 그건 한국 사람이더라고. 국제 전화 드리는 거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상하다 이거 안 받았는데 딱 봤더니 하는 말이 그 한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할 헤드쿼터로서 한남동에 9명의 그 애널리스트를 뽑는데 3명은 기술 사업화 애널리스트, 3명은 또 특허 애널리스트, 그 3명은 마케팅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특허 애널리스트로 해가지고 그때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허 괴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회사가 어떤 데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다가 돈을 막 1,000억씩, 2,000억씩 몇 조씩 이렇게 하는 회사. 이 회사가 어떤 전략을 하냐면 대학에 그 연구실 결과물들 있죠. 그걸 한 1,000만 원에 다 사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자본이 40억 달러예요. 근데 거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2인자가 나와가지고 주식 팔아가지고 자기 돈 4억 투자하고 그리고 사모펀드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40억을 만든 걸로 이 인텔렉츄얼 벤처스를 만든 거야. 그래가 전 세계에 특허를 전부 싹 처리를 하는 거예요. 초기 특허. 그 중에 3D 프린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거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그런 걸 다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래서 보면 이제 인텔렉츄얼 벤처스가 뭐 노키아한테도요. 그렇고 뭐 하여튼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특허 괴물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지금 만들어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제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 보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회사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소문은 났고 이제 완전히 낙동강 오리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는데 정말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프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1, 2년은 버티겠는데 그 이상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 인텔렉츄얼 벤처스에서 저한테 온 메일입니다. 파일입니다. 그 워드 파일을 제가 캡처해 했는데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가 뭐가 돼 있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구 사항들이 여기 보면 있는데 뭐 아시아를 총괄하고 뭐 영어 잘 되시는 분 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뭐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인데 인베스터 이렇게 위스펙트 5명을 뽑는다. 각 부분별로 뭐 이렇게 쭉 피지컬 사이언스, IT, 컴퓨팅, 라이프 사이언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여기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업무라든지 돼 있고 그 아이디얼 컨디션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잉글리시가 스킬이 네이티브 수준이 돼야 되고 뭐 해당 분야의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뭐 또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기 보면 이제 MBA가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기회는 오더라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고 특허의 필요성을 보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특허를 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느냐 한 4가지로 저는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과제, 우리 국가과제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저 예비 창업자들 보면 특허 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내가 제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머릿속에 있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든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용이에요. 기술 정빙. 내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면 특허를 통해서 나의 기술력을 정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이런 데 지원 사업 지원할 때 특허에선 가산점을 받잖아요. 가산점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상기평 같은데 이제 그런 데 심사 가면 특허를 몇 개 이상을 받아야지 점수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기술보증기금에 그 벤처기업 인증 있죠. 아시죠?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 반드시 특허 등록 1건 이상 아니면 특허 출원 3건 이상이 있어요. 특허 등록이 1건 이상이 뭐냐면 특허 등록을 하면 5점을 받아요. 특허 등록이 5점이고 그 다음에 출원은요 1건 할 때 2점씩 받아요. 근데 5점 이상 돼야 돼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특허가 최소한 출원이 3건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등록이 1건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어용 디스플레이 특허. 이건 뭐냐면 수세미를 출시를 하는데 이 수세미가 바로 세상에 나가면 말 그대로 카피가 다 돼버려요. 그런데 특허를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특허를 출원증 있죠. 출원한 거 번호만 특허 출원 번호 해가 딱 해놔요. 그럼 이게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되면요 기술이 공개가 되는데 특허 출원 중에는 기술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걸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 즉 특허를 내고 났어요. 1년 6개월 후에는 반드시 등록이 됐을 때는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특허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특허를 낸다는 건 세상에 기술을 공개해서 너희들이 쓰지 말라는 거거든. 레퍼런스를 제시하는데 그거 자체도 안 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어때요? 그 수세미 그 기술 하나도 없어. 근데 특허 출원을 어떻게 했어? 근데 나중에 기각이 될지언정 특허 출원을 해놓으면 외부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도대체 특허 출원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나중에 쓰다가 얘가 등록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겁을 먹겠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런 건 세상에 없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해가지고 등록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이불로 특허 출원을 하는 거예요. 이불로 등록이 안 될 줄 알면서 그래가지고 출원을 해놓고요. 특허 등록이 이제 심사를 할 거냐면 안 한다고 해. 그리고 이제 그냥 미적미적 가는 거야. 그러다가 1년 이제 이걸 다시 출원했던 걸 소멸시키고 다시 중간에 또 특허 출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허 전략입니다.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분쟁을 고려한 특허. 이건 뭐냐면 어떤 특허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탁 줬더니 그냥 뭐 변리사분이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보니까 특허 등록이 돼가지고 그냥 정 가져와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100개 하면 99개가 그냥 변리사분이 알아서 그냥 특허 등록해 가져와요. 그런데 그런 특허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쓸모 있는 특허일까요? 그걸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쓸모가 아무짝에도 없어요.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대우전자에 있을 때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내면서 거기 특허 전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50명인데 거기 변리사분이 한 10명 정도 있고 나머지 이래가지고 그 특허만 심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5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특허 전략을 물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술을 많이 알고 그분들은 기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현업은 개백 TV를 개발하고 있는데 맨날 반 이상 불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사 눈치 보면서 또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 거물 전략을 써요. 거물 전략. 그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특허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게 빅데이터가 잘 돼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이 잘 돼 있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감에 의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그런 게 제가 이제 해당 분야 전문가니까 가가지고 그 변리사분이 그래 쫙 특허 여러 개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특허 이 분야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이거를 기술적으로 레이아웃이 돼 있는지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그걸 쭉 읽어보고 그 중간에 어디가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메꿔라. 그러면은 그 업체 삼성전자 뭐 어디 있으면 LG전자 있으면 거기서 선점하고 있으면 그 주위를 포위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분명히 여기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곧 넘어가려면 요 기술이 없으면은 요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불로 바둑 끄듯이 그냥 길목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특허 한 건 냈다고 그거 믿고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 큰 코 다치겠죠. 그래서 저는요, 특허로 만약에 돈 벌겠다는 분들 보면 되게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건방진 이야기지만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아는 입장에서 보면 특허 한 건은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우스워요. 정말 이거 하나면 쥐를 다 쏴버리고 비껴가고 우리나라의 이 기술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지금은 그걸 못 비껴 나갈지 모르지만 1년 정도 후에는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냥 수평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2차원적으로는 이게 비껴갈 수가 없는데 시간이라는 차원이 생겨버리면 밑으로 내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허를 냈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특허는 단지 디스플레이용이다. 우리 수준. 만약에 제대로 된 특허를 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냐면 김현장에 가가지고 1년 동안에 특허를 작성을 해요. 한 건의 특허를 작성을 하는데 돈을 1억씩 줘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글로 작성을 안 해요. 영어로. 왜 영어로 작성하냐면 한글로 작성을 하면 뉘앙스 때문에 기술 범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영어로 해야 돼요. 한글로 작성해가 그걸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청구항이 기술 범위가요 확 달라져 버려요. 영어는요 과학적인 언어잖아요. 육하 원칙에 안 맞으면 영어 문장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한글은 어떻죠? 단어 하나로 주어도 추정이 가능하고 목적어도 돼요. 했습니까? 했나? 하고 차이점이 했습니까? 하면 상대방이 내보다 나이는 많구나. 그리고 어른이구나. 이런 게 다 추정이 되죠. 한국어는요, 동사 위주의 모든 게 다 커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로서 주어도 되고, 그 시기에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근데 영어를 작성하는데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이 되는 사람이 그 어감을 뉘앙스를 알고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권리 범위가 나중에 제가 중요한 걸 이야기를 드는데 그 권리 범위가 청구항이 많을수록 이 권리 범위는 줄어듭니다. 엔드거든요. 근데 애플사에서는 청구 범위를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소송할 때 어떻게 했죠? 태블릿 PC인데 라운드가 있으면 다 우리 거야 이랬잖아요. 그게 애플의 전략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리젝트가 당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특허청 심사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할 때 제가 애플이라고 하면 자 우리 제품은 라운드가 되는 건 모든 거야. 우리는 돈 많아. 얼마든지 그 지구전으로 갈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김현장을 통해서. 그러면 김현장이 있으면 좋아 하고 특허청에 올려요. 그러면 이 특허청에서 라운드인 제품, 그냥 모든 제품이 라운드가 있잖아. 이걸 다 먹겠다는 거거든. 그럼 분명히 리젝트를 시켰는데 특허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특허청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운드 중에서도 요 제품들은 전부 벌써 선점하고 있으니까 요걸 범위를 요 범위를 제외한 다른 그 권리 청구 범위를 제시하시오 하고 또 특허청에서 내한테 리젝트가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래? 특허청에서 검사원이 그 정도까지만 발견했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까지만 라운드를 걸러서 어떤 청구항을 딱 지도를 만들어 그 범위는 우리께 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특허 낼 때 지레 겁먹고 리젝트 당할까 생각해서 어때요? 라운드이면서 또 여기면서 요만큼만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그냥 한단 말입니다. 그럼 리젝트는 안 당하지. 그런데 특허는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가치 있는 특허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허 한 건을 내더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김현장을 통해서 그냥 처음에는 너희들이 그 권리 범위를 찾아라고 우리는요 리젝트 당할 걸 각오하고 그냥 땅 따먹기 하는 거야. 그냥 이만큼 우리 다 할게 하고 이렇게 원천 특허를 내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반격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있는데 이러면서 또 내는 거야. 너 그까지 밖에 못 찾았어? 그럼 그거 빼고 또 우리 이거 이만큼 할게 하고 내면은 근데 특허청에서 우리가 또 이만큼 더 찾았다 하고 또 찾으면 또 리젝트 되고 오면 그래? 감사해. 이 정보를 우리한테 줬어.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포장해가지고 청구항 만들고 또 보내고. 몇 번을 합니까? 어떤 건 몇 년 가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제대로 된 특허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가치 증명용인데, 이거는 질보다 양입니다. 그 대우전자가 그걸 했었어요. 96년, 97년도에 대우전자가, 대한민국에서는 특허 1위였어요.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2위였고, 희한하죠. 삼성전자가 1위일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우전자가, 그때 대우그룹이 한때는 세계 1위였어요. 그때 김우중 회장이 뭐 세계 경영 해가지고 남들은 전부 다 이렇게 축소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막 그냥 계속 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뭐냐면 그때 대우전자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특허를 많이 내는 거예요. 요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건 뭐,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특허 작성 원리를 말해 볼게요. 특허의 3요소가 뭐냐? 특허의 3요소는 하나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특허가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걸 해결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뭔가를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거 보면 이제 특허 변리서 공부할 때는 그걸 뭐 엄청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 처음이어야 돼. 처음 독창성. 퍼스트가 돼야 되고 근데 퍼스트이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특허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기술이 아니고 약간은 난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술성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나 스토리텔링이나 특허나 똑같아요. 뭐가 같냐면 이거는 제가 특허를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깨우친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이 필요한 게 뭔가를 먼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이죠. 왜 해야 되는가? why에 대한 답이 돼야 되는 건데 비즈니스 전문가들은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에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경청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청. 지혜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뭐죠? 니즈를 확인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상에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그죠? 외부 환경 분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메소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사업계획서에서는 그게 나의 차별화된 역량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내부 역량 분석, 수합 분석에서 보면 스트롱, 위크 찾아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롱, 위크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경쟁사를 분석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찾아내는 똑같은 게 메소드. 그래서 이건 메소드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죠? 기술도 시간 지나면 다 구기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니즈와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특허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필요성을 많이 찾아놨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필요성만 느끼면은 제가 메소드는 인터넷 찾아보든 논문 찾아보든 많잖아요. 그걸 조합만 하면은 특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소드 관점이에요. MIT에 제가 이제 그때 고등기술연구원에 있었습니다. 대우전자 특허를 제일 많이 내다 보니까 파견을 한 2년 반 가 있었는데 그 양지에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전사적으로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대우 자동차 A100, T100인 게 뭐냐면 라노스, 레간자 그런 걸 제가 개발하는데 솔루션으로서 뭐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어떤 설계 이론입니다. 엑시오미라 해가 공리 설계인데 그때 이제 다쿠치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QFD 아니면 트리즈 이런 걸 제가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한테 직접 이제 프로그래밍 이 디스켓으로 한 20장짜리 디스켓을 넣으면 그림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때 트리저 제가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96년. 굉장히 빠르죠. 지금 이제 막 식스 시그마 뭐 그런 게 이제 트리저 하는데 저는 20년 전에 그걸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논문을 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공학적으로 트리저라든지 QFD, 다쿠치 이런 게 전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니즈에 대해다가 메소드를 매칭시키는 게 설계거든요. 최적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1대1 매칭이 있고 언커플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원리가 있는데 자 제가 메소드적 관점에서 특허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희한한 물질이 하나 나와요. 그럼 그 물질을 가지고 니즈를 찾으면은 그게 특허 요건이 됩니다. 필요성을 찾아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MIT에 그때 제 이제 지도 교수가 카이스트의 스남표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총장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전공이 엑시엄인데 저하고 같은 전공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MIT에서 이제 그 학과장을 하시면서 대우에서 이제 도네이션을 많이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저희를 가르치고 또 가서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뭘 했냐면 돈을 많이 자기 랩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뭘 했냐면 사출 성형이 있죠. 그 인젝션,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거 전부 다 플라스틱 사출로 하잖아요. 이 형틀에다 이렇게 쫙 넣으면. 근데 이 연구생들이 MIT 학생들이 고집이 그래 세다네. 하지 말아도 다 해본대요. 막 시켜놓고 오면은 막 사고 다 쳐놓고. 근데 하루는 사고를 쳐놨대. 어떤 사고를 쳤냐면 인젝션에다가 공기를 너무 많이 주입을 해가지고 부시시시시가 플라스틱이 아닌 거야.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간 플라스틱인 거야. 보니까 푹신푹신해. 근데 표면이 단단하니까 어때요? 마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나이키에 가져가가지고 팔았대요. 그게 폴리우레탄이에요. 그게 뭐죠? 신발 밑창 지금 쓰는. 사실 실험 단계에서는 그게 실패거든요. 근데 공기가 아주 미세 공기가 플라스틱에 주입이 되는 기술이 그게 폴리우레탄입니다. 플라스틱인데 그게 이제 공기가 주입된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설명하다가 어느 날 PT 프로젝트 이거 하는데 저는 이거 마우스 겸 지금 이거 핀 포인트 되고 그렇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걸 조정부터 하는데 제가 막 적으면서 이거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탁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될까? 이런 식이에요. 그럼 솔루션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필요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레이저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굳이 적을 필요 없이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가지고 그냥 칠판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될까? 이렇게 적고 그럼 뭐 하면 싹 없애버리고 근데 그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메소드 관점에서 니즈를 찾아도 되고 니즈 관점에서 메소드를 찾아도 돼요. 그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라는 거는 뭐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융합적 사고입니다. 손정희가 그걸 제일 잘했잖아요. 자기가 유학을 갔는데 낱말 카드 1000개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몇 개씩 이렇게 뜬금없이 아까 했듯이 칠판 지우개 하고 마우스하고 합쳤더니 뭐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딕셔너리하고 키보드로 딕셔너리를 뽑은 거야. 하나는 전자계산기를 뽑은 거야. 그 두 개를 하면 전자계산기 플러스 딕셔너리 전자사진이잖아. 그걸 어디다 갖다 팔았어요? 샤프에다가. 그래가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 지금은 소프트뱅크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기술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UC 스탠포드 그 교수한테 자기가 거기 있었으니까 스탠포드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당신이 이거 전문가니까 이거 개발하면 나중에 돈 주겠다. 그래서 교수가 황당해가지고 이것 봐라. 이렇게 희한한 놈 하나 왔네. 그래서 그냥 또 웃어서 또 개발해 줬잖아요. 그래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일본에 이제 와가 종잣돈 만들어 가지고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허를 내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뜬금없는 두 개를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이야. 그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알려면 인문 고전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물리 화학 책을 알아야 돼.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물리 화학 수학을 지금도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보면 더 재밌어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브리핑이 한번 보십시오. 애들 보면 그 요즘요 역사 탐구 해가지고 제가 선능 있죠. 선정능에 지난주에 갔는데 제가 이제 역사 탐구 책을 가지고 저는 한 번씩 가요. 봤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렇더구만요. 애들 한 5명 앉혀놓고 어느 선생님들이 앉아서 애들 역사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분들이 전부 저같이 이렇게 강사를 하는 잡인데 트래블 스토리라는 그 회사에서 나왔더라.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애들 상대로 하는데 애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내가 알아듣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쉬는 척하고 옆에서 한 1시간 듣다 왔어. 근데 완전히 그 국사가 정리가 다 되더군요. 그런 거예요. 사화가 언제 제일 많이 났느냐. 성종 때. 그리고 광해군. 성종하고 연산군. 그리고 인종. 그 세 명에서 사화가 광해군 때, 성종 때, 이제 뭐 뒤로 가면서 연산군 때 2번 나고. 정리가 다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물리하고 화학을 알면요. 기술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이 돼요. 그 원리를 모르면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파동이 뭐고 이 원리가 이게 어때서 왜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이런 색깔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이건 원자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빛이 흡수되고 반사되는 파형이 이 원자의 구조에 따라서 반사되는 게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까만색은 왜 까맣게 보이냐면 빛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사가 없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 구조가 어때요? 스폰지 같이 성긴 거예요. 성기니까 빛이 다 빠져나가거나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만약 하얗게 저래 보이는 거는 원자 구조가 덴시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RGB가 다 이렇게 튕겨져 나오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그 특허를 낸다는 건 제가 1050건을 낸 이유는 그겁니다. 물리하고 화학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 화학을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니즈 메소드 이펙트를 분명히 생각하시는데 자 볼까요? 우리가 리포트 낼 때도 그거예요. 이 리포트를 내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 보고서도 그렇고 우리 논문 쓰는 것도 다 똑같아요.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존 이론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 메소드 제시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차별화된 20% 아이디어 말해주고 그래서 이런 걸 썼더니 효과는 이만큼 나더라. 그게 뭐죠? 1분 스피치, 엘리베이터 스피치도 다 그거예요. NABC가 뭔지 아시죠? N, 니즈, ABC가 메소드 이펙트거든요. 말하기 좋게 말했을 뿐이지 또 이게 그 60분 엘리베이터 스피치도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20년 전에 알고 지금까지 쓰는 거죠. 모든 걸 보고할 때도 그래요.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화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리고 우리 본 제품 특징을 말해주고 메소드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장 창출은 이렇게 되고 수입 대체 효과는 이렇게 되고 수출은 이만큼 되고 그리고 고용 노동 효과는 이만큼이다. 그게 사업계획서잖아요. 정부 사업계획서 다 똑같죠. 네. 자, 특허 작성 원리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분쟁을 고려한 특허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예요. 특허는 저는 100% 그냥 등록시킬 자신이 있어요. 변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A 청구항을 처음에 라운드를 하고요. 거기다가 라운드 중에 우리는 그 안에 어떤 형상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하나 넣고 그래도 특허가 만약에 자 보면은 A 하면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B 청구항이 더 들어가면 권리 범위는 요걸로 줄어듭니다. 요걸로 줄어들고 거기다 and C가 들어가면
요만큼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른데 특허 범위에 저촉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요만큼 어떻게 돼요? 근데 C도 만약에 요만큼 모퉁이가 또 다른데 저촉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 D를 하나 더 넣으면 돼요. 그게 특허입니다. 특허는요, 청광이 A 하나로만 딱 돼 있는 게 가장 원천 특허입니다. 청광이 적을수록 원천 특허고, 청광이 계속 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응용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청광이 많으면 또 단점이 있어요. 특허 유지비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요, 초반엔 특허를 낼 때 비용이 작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면 갑자기 유지비를 올립니다. 당신이 지금 안 사용하고 있으면 포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쓰게 만들라.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내놨는데 자기가 만약에 이게 공개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 공개되기 딱 했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안에 내가 제품화할 자신이 없으면 특허를 안 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무조건 특허를 내야 좋은 게 아니고, 아니면 그냥 뭐 본의 아니게 그래 점수라도 따기 위한 가산점 받기 위한 특허를 하면 특허 출원까지만 하고 등록 안 시키고 중간에 다시 포기하고 다시 출원시키고 계속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꼭 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허 출원 방법은 그 키프리스 가가지고 저는 많이 해요. 키프리스 가 선행 기술 딱 하면은 검색어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 별표하고 플러스를 적절히 조합해서 200여 건 내외 선행 기술 조사를 필터링 보통 해요. 근데 저까지 하는 것도 논문 쓰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저 한 건 하는 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변리사 사무실에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특허가 안 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분쟁을 고려한 특허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무과 초록을 보고 관련 자료는 이제 탈락을 하고 200여 건 내 중에 그리고 관련 있는 자료는 전문 검색함을 써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검색국은 주로 우리 대한민국, 일본, 미국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검색단에 더 자세히, 자,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보성이에요. 뭐냐면 아까 진보성이 뭐냐면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기술성이 있는데 그 중에 진보성이라는 말은 기술성을 말할까요? 아니면 오리지널리티를 말할까요?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왜냐하면 특허에 등록될 정도면 벌써 기술성이 있다고 보고 그 중에 조금은 더 퍼스트 무브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거, 그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기술이 너무 복잡해도 그게 좋은 특허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보성이라는 건 오리지널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퍼스트 무브, 진보.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가 진보지 않습니까? 걸음 보자에다가 나아갈 진짜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허 200건을 보는데 그 진보성 위주로 보면 좀 필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특허 출원 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출원 전에요. 남한테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브로셔 같은데 그런데 우리 특허 기술 같은 걸 미리 특허 등록하기 전에 브로셔 제작 같은 거 금지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막 우리가 그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에 그걸 논문으로 먼저 내는 거. 논문으로 내니까 이 특허 기술이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초기에 뭐 이게 이제 우리는 보면 이제 특허만 검색하는데 논문으로도 그게 그 특허가 내 기술이 인용이 된 데가 있거든요. 그 논문도 검색해야 돼. 논문도 이게 하나의 그 우리가 했을 때 그게 특허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된 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논문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초기에 모든 기술적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노출될까봐. 근데 아예 특허를 내겠다고 생각했으면 노출되는 걸 상속이나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잘 됐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이 생기는 거죠. 특허 기술평가를 보통 안 하더라도 뭡니까? 돈을 자기가 부르는 만큼 그 회사가 주면은 계약서 하나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 이전을 시키는 걸 특허로서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회사는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특허 기술은 자기 이름으로 항상 해야 될 거 그겁니다. 그런 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그러죠. 법인 회사에서 무슨 정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특허 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특허 낸 게 있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그냥 디스플레이용 특허 하나 몇 개 그냥 내요. 오리지널 특허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냥 뭐 돈 최소 비용으로 해서 그냥 그 이름만 걸어 놓을 수 있는 특허 몇 개는 왜 자기가 자기 특허를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로 내도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법인 또 같은 말인데 법인이 출원이어야 할 경우에 법인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표이사와 법인 공동 출원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도 제가 아톰 로봇 회사면 주 아톰 로봇도 있으니까 주 아톰 로봇하고 제가 공동 출원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없어져도 제게 됩니다. 그런 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출원을 웬만하면 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가 가점도 많고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특허 출원 및 이제 심사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특허권 기술 권리기간은 특허는요 기술을 대상으로 해가 20년이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은 보통 10년이고 디자인은 어떤 거죠? 외관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를 받는 겁니다. 그건 15년이에요. 그 다음 상표권은 10년이에요. 근데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표권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요. 특허는 등록일이 아니고 출원일로부터 20년 후에 소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여기 출원일로부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돼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 이제 여기 특허가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출원해서 특허가 결정되기까지 거기 중간에 심사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심사 청구를 안 하면은 이 특허가 계속 홀딩이 되고 가거든요. 그냥 출원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한 10년 지나가지고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특허 등록이 됐어. 11년째 특허가 등록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2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11년 전에 특허 출원한 그때부터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9년밖에 안 되죠.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출원하고 그 사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4년을 제외한 16년이 특허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여기 적어놨죠. 그리고 10년마다 상표는요 갱신하면 아까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이게 특허 출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비밀리에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경우 이런 거는 공지를 안 한 걸로 이거는 샘플을 비밀리에 사람들한테 제가 테스트했어. 그런데 누출이 됐어.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이후에 특허 출원했는데 신규성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테스트용으로. 근데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두 번째는 기술적 특징이 공개가 안 돼 있으면 괜찮아요. 이름이나 아니면 성능 아니면 외관은 좀 공개가 돼 있는데 안에 기술적 특성이 언급이 안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학회나 논문에 발표를 해버렸어. 그럼 아유 큰일 났다. 그러면 신규성 인정 못 받냐? 아니에요. 6개월 안에 특허를 내야 돼요. 내가 졸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특허가 내는 것보다 논문을 먼저 내가지고 좀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회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특허를 출원해 놓으면 돼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거 제가 좀 짚어드린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와 B사가 동시에 특허를 출원을 했어.
기술적인 게 서로가 우연찮게 그냥 눈치 보다가 수세미라는 거 그걸 이제 개발하는 거 있는 걸 알고 경쟁사가 자기도 특허 출원했어. 나도 했어. 근데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특허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공개를 해놓고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인정을 받느냐 그거예요. 동시에 했을 때 만약에 A사가 B사보다 2개월 앞에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A사가 출원은 2개월 먼저 했는데 B사도 그 특허 기술이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출원을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여기 뭐예요? A사와 B사의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B사의 해당 청구항만 주고요. 나머지는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사와 B사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A사는 A가 이만큼 있고 B사도 이만큼인데 중복되는 것만 A사가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전체 특허가 죽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특허청에서 심사원이 만약에 출원 당시에 A사가 먼저 특허를 이거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권리가 얘가 출원이 돼 가지고 등록까지 돼 있다면 내가 했을 때는 이게 리젝트가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근데 동시에 가가지고 오픈이 됐을 때는 요 부분만 인정을 안 해주고 B사도 요 나머지는 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특허를 내든 간에 나도 특허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PCT 뭐 국제 출원하는 게 있고 이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국제 특허는요. 국내 출원 특허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돼요. 국제 만약에 내가 전략적으로 간다면 이거죠. 국제 특허를 출원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국내 특허 출원은 언제 출원일로 잡아야 되는 것도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 특허 출원은 한 5년 전에 해야지 이러고 이제 나는 막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급하니까 먼저 지금 그 국내에 먼저 출원해야 되겠네요. 지금 해버렸어. 그러면 5년 후에 이 특허를 국제 출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대로 된 분쟁을 고려한 국제 특허를 낼 것 같으면 처음에는 그냥 디스플레이 특허를 하나 내놓고 디펜스를 해나가면서 등록은 안 시키면서 그러다 4년째 제대로 된 특허를 내가지고 김현장이나 맡겨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다면 그래가 그걸로 이제 특허 출원을 시키고 그 중간에 이제 앞에 선행했던 특허 출원했던 건 그냥 전부 다 리젝트 시키고 그래서 이제 국제 특허까지 이런 게 전략이죠. 이런 걸 만약에 변리사분들이 말해줄 수 있는 분이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변리사분 중에 그렇게 특허 출원해가 리젝트를 시키고 이렇게 끌다가 나중에 국제 특허에서 제대로 된 특허를 내고 그걸 가지고 국제 특허까지 간다. 이런 플랜을 내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특허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허에서 리젝트 시키는 것도 전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잖아요. 예. 예. 권리 범위가 넓어지죠. 예. 예. 예, 원천 특허가 되는 거죠. 예, 출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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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공개가 될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자신이 없다. 이러면은, 출원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등록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이제 중국산들이 많이 카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카피 제품하고 이제 피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한 거는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오래 끌면은 항상 카피가 되면 그걸 디펜스 하면 나도 힘 빠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카피 당할 만한 제품은요, 아예 그냥 1년 6개월이 그냥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 승부 봐야 돼요. 빨리 대량 생산해가지고 확 팔고, 그 다음에 그냥 빠져야지, 그걸 특허로 디펜스 한다는 거는, 그건 하나의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은. 그게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그때는 그냥 분쟁을 고려한 특허가 아니고 위험용, 디스플레이용, 특허 출원만 해놓고, 심사 청구 안 하고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출원 번호 뭐뭐뭐. 그래서 그거는 마케팅하고도 좀 연관하셔가지고 특허 출원만으로는 디펜스가 안 되는 거예요. 창업자금이나 이런 거 받으려면 어차피 공개된 그 특허가 있어야 되죠. 예. 등록된. 창업자금, 아니, 창업자금을, 지원 자금 받는 거 있죠. 벤처 자금. 처음에 예. 기술자금 받으면, 예. 등록까지 예. 꼭 그렇진 않아요. 보면, 저도 이제 심사를 들어가고 해보니까, 특허 출원만 해도 그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등록이 되는 거는 어차피 예비 기술 창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등록까지 시키는데 보통 정말, 예비 창업자들은 보통은 뭐 출원 정도만 이렇게 성의를 보여도 출원 번호하고 출원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원증 만드는 거 쉬운 거 아시죠? 그거를 변리사나 한테 시킬 게 아니고 특허청에 들어가면 그 셀프 특허 출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등록해가 로그인해가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셀프로 해가지고 특허를 등록하다가 리젝트 당하더라도 일단은 셀프로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출원까지 해봤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부 지원자금 받으면 그걸로 변리사 사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해가지고 제대로 권리 범위 해가 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회사를 예. 이제 찾으려고 이제 벤처 자금을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제안서를 넣어야 되잖아. 사업 제안서. 예, 그러면 그 과정에 예. 그 특허에 요청 기술이 모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복잡성이 낮은 음. 그런 특허를 원천 특허를 내야지만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차피 특허 등록이 됐다는 거는 공개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뭐 어떻게 빼도 박고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벌써. 그리고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걸 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인수하는 입장이면 특허가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특허를 사는 관점이 아니고 그걸 피해갈 걸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수 자금이면. 예, 근데 피해갈 수가 없으면 이제 그걸 사야 되는데, 그게 카피할 정도면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피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예, 그게 특징이죠. 그 괜히 그냥 골치 아프게 나무 특허 사다가 기술 사업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저도 기업에 있으면 그걸 산다는 관점보다는 피해갈 생각을 해요. 괜히 그거 보면 뭐 얼토당토하게 그쪽에서 눈높이가 높으니까 자꾸 돈 많이 달라고 하니까 기대 심리가 높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대응하는 것보다 그냥 뭐 그 돈 줄 바있자 한 20개 뭐 10개 뭐 특허 그냥 출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좀 냉혹함이 있습니다. 그 변리사와 이제 상담 요령. 이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미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변리사는 자기가 미팅을 많이 안 하려고 해.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제 특허 진행상 보고 자기가 또 피드백하고 계속 그래서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안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분들은 특허를 한 건에 뭐 150만, 200만 원 받고 그냥 출원이 목적이지 등록이 목적이지 그 권리 범위 같은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는 빨리 한 케이스 한 케이스 해야지 돈이 150만, 200만 원 현금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건수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한 150이 그냥 건수로 그냥 자기는 그냥 예. 괜찮습니다. 예. 특허 등록할 때 처음에 예. 영어로 등록해도 그게 되나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내 특허는 이제 보통 제가 말씀 김앤장 같은데 특허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그걸 다시 번역해 한글로 만들어가 그거를 국내 특허 출원도 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미국으로 가가 PTC로 해가지고 PCT로 해가지고 그렇게 외국에 일단 거기 걸어놓고 그 다음에 각국 나라로 이렇게 등록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제대로 된 특허를 낸다면 영어로 먼저 작성해가지고 어휘를 명확하게 권리 범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그거는요, 이런 겁니다. 그 영어로 해가 국내에다가 특허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로 국내에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특허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할 때는 그 한국 실정에 맞도록 한국어로 해야지 그분들도 심사위원들도 영어보다 한국어 편하실 거니까. 예, 당연하죠. 또 발생합니다. 예. 외국에 할 때는 뒤에 나오겠지만 1,500만, 2천만 원. 그래서 특허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등록을 했는데 대우전자가 망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로 가잖아요. 대우 일렉트로닉스. 그러면서 그 유지 비용이 한 1,000건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년에. 최소한 5천에서 뭐 1억. 그럼 그걸 유지를 못 하니까 다. 그래서 직접 상담 변리사가 보통 그 라이팅을 안 합니다. 대체로 보면 그 밑에가 시켜버리거든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보다 작가죠. 한마디로. 외주 용역 작가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기가 만약에 난 기계공학으로서 기계에 대한 특허만 작성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컨소시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변리사가 그걸 이해를 하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촉박한 기한을 주면 명세서의 질이 떨어져요. 그 충분한 검색을 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일주일 만에 만들어 달라면 그 사람들도 그냥 어디 연구 보고 논문 뭐 몇 개 참조해 그냥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진보성, 이 퍼스트 무버 이런 거를 좀 극복하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고 의견 제출 통지서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발명이 너무 스페셜 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영역인 거야.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거거나 아니면 변리사 권리 범위를 너무 좁게 아까 말했어요. A and B and C 해가지고 그냥 한 건 만들기 위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뒤쪽이겠죠. 자, 특허 전략은 뭐 있는데 이런 거예요. 거절될 것 같으면 발표 일주일 전에 똑같은 기술을 제출하여 우선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간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거예요. 거절될 수가 있어요. 이제 거절될 것 같으면 우선 심사를 안 하고요. 심사 청구를 하면 이게 이제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게 내 기술을 올렸지만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리젝트를 당하면은 어때요? 거기 비용이 들고 거기 또 하나의 그 데미지가 되니까 아예 그거를 그냥 우선 심사를 안 했던 걸로 하고요. 다시 출원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신청할 때 보면은 예. 심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출원을 신청할 때 예. 선택하게 돼 있어서 예, 그런지 말한 말씀이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심사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허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사 청구를 할 거냐 말 거냐 체크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한다는 거죠. 안 하고 나중에 내가 하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략적으로 이제 해보시면 판단이 드실 겁니다. 예.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시간이 좀 이제 있어가지고 빨리 뭐 한 10시 전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뭐 인기가 좋다고 뭐 그러십니다. 이 우선 심사 청구 같은 게 있는데 이 우선 심사 신청 이 단기간에 그 특허를 빨리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출원 후에 바로 우선 심사 청구를 하면요. 바로 기간 안 끌고 1년 6개월 안 끌고 그냥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심사 청구를 하는데 출원 후에 바로 가능하고 벤처 등록증이 있으면 돼요. 벤처기업 인정 등록증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실시 준비증. 내가 지금 한 두 달 후에 지금 그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먼저 특허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증거 자료로서 사진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요 해줘요. 그러면 몇 달만 해도 특허 출원이 등록까지 됩니다. 그래서 특허증 비용이 한 20만 원 듭니다. 20만 원 정도 들고 이제 지정기간 단축 신청서라는 걸 내면은 또 2개월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출원인이 직접 상담은 이 심사단 특허청에 내 담당 심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먼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심사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시리즈로 등록하기 위해서 특허도 이렇게 시리즈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시리즈로 요걸 냈을 때 이게 등록이 되기 전에 또 내야지, 출원해야지. 이게 다 등록되고 또 내면 시리즈로 등록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거죠. 동시에 이렇게 출원하면 중복되는 거 외에는 요건 인정을 받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동시는 아니지만 시간차로 하지만 요게 등록이 되면서 내 건 벌써 출원이 돼 있어. 그래 또 등록이 되고 출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은 없이는 나머지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등록비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출원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되니까 등록비를 또 납입을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말 안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출원 후 1년 이내에 해외 출원 못할 경우에 1년 이내에 PC 출원하여 1년 6 이게 아까 같은 말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하고 나서 1년 안에는 반드시 국제 특허를 출원해야 된다는 그 룰만 알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국제 특허 출원이 목표라면 지금 등록 국내 출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중국은 출원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출원 등록하는데 미국은 한 1,500만 원 들고요. 일본도 1,500만 원, 유럽도 1,500만 원 있어. 한 2,000만 원 들어요. 한 건에. 그 다음에 비용 절감 방법은요. 발명자하고 출원인이 동일일 때는 70% 감면하여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4만 원인가 돼요. 자비 출판할 때. 자비 이거 등록할 때 그 특허청 들어가 보면, 근데 발명자 출원인이 동일일 때 10만 원 감면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70% 감면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그리고 유공자, 장애인, 학생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 만약 특허청에 가가지고 저희가 하면요, 스스로 하면은 공짜로 특허 출원되는 거죠. 연초 국가나 지방단체 보조금 신청. 이게 뭐냐면 요즘은 정부 특허 지원 사업이 많아가지고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침해에서 경고장 발정. 지금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이것까지 말하면은 아마 머리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이건 넘어갈게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특허를 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시민이라 그러면 특허를 내면 그 값이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건 한국 사람 기준입니다. 예. 한국에서 국제 특허 출원을 그 당사국에 이제 특허청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거고, 그 자국민은 아마 비용이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나와 지금 거기 유학가 있는데 뭐 거기 현지인화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특허 출원 해가지고 가는 전략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오늘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이게 특허라는 게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마 변리사들이 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명함 하나씩 받아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 얻기 바랍니다. 열강하신 우리 박남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예.